네. 그러면 이제 작전을 어떻게 잘 짜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GPU를 빨리 많이 사가지고 중간 사이즈에서 거대까지 가는 걸로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약간 더 멀리 보면 탤런트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공지능을 잘하는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내부적인 어떤 협력 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피지컬 AI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자본력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피지컬 AI 트레이닝이 어려워요. 인터넷은 사람의 언어를 통한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는 많은데 로보틱스 또는 어떤 제조 산업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전문가 모델들의 연합이라고 하죠. 각 분야의 버티컬 AI들이 있고 그 AI들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혹시? 제가 궁극적으로 좀 아이디얼하게 보는 미래는 건강한 생태계, 작은 모델, 중간 모델, 큰 모델, 굉장히 큰 모델, 여러 가지 모델, 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 공존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분야나 또는 가능한 예산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비유를 하나 들자면 레스토랑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하게 분식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좋잖아요. 뭐 한 가지만 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레스토랑들이 다 이렇게 한 브랜드로 통일화가 되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초이스가 많아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전문가 모델들의 연합이 손자독식 구조를 깨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협력, 오픈 소스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오픈 소스를 하면 물론 이제 다른 오픈 소스를 받아와서 이제 하는 경우는 저한테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한 오픈 소스를 남들에게 베푸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중국에서 바이트댄스나 딥식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 했잖아요. 오픈소스를 하니까 막바로 오는 그 이득이 바이트댄스, 딥식 같은 데서 좋은 연구를 해서 오픈소스를 하니까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탤런트 유입하는데 정말 강력한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거든요. 탤런트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초대형 모델에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한 것으로 SLM이죠.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대형 언어 모델과 소형 언어 모델이 가지는 기술적이나 사회적인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거대 모델은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자본을 많이 쏟아가지고 만드는 경우고요.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모자란 점이 있으니까 채워야 돼요.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잘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은 굉장히 데이터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작은 모델이지만 잘하려면 데이터를 훨씬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럼 좋은 데이터가 무엇이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거대 모델이 인터넷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같은 거를 더 줘봐야 어드밴티지가 없고요. 인터넷에도 없는 그런 굉장히 고퀄러티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작은 모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큰 모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일단 작은 모델이 어느 정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비싼 큰 모델을 더 잘 하더라도 특정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볼 때 굳이 10배, 100배 비싼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지겠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작은 모델을 데이터를 잘 줘서 잘 되면 거대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의존도 자체를 낮추고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개발을 많이 시키면 그것조차도 의존도를 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데이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없고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람을 위한 학습은 사람들이 개발을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는 사람이 개발을 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인공지능이 뭐를 원하는지를 아주 잘 이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보통 학생들을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잘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짜는데요. 근데 그게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만들면 많은 부분은 좀 별로예요.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버리고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좀 잘 못하더라도 알고리즘을 잘 짜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여서 데이터를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잘 짜야 되거든요. 자본이 많이 없어도 아이디어 잘 짜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맥락이 AI 민주화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했을 때 이미 AI를 모두가 쓰고 있고 모두를 위해 AI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민주화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AI 민주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의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은 링컨 대통령이 민주화를 처음에 정의를 할 때 of the human, by the human, for the human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에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는 of the human, by the human, for the human이어야 된다. 그래서 of the human은 인공지능의 원천,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제 humanity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인류의 가치, 지혜, 지식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인터넷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by the human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제작을 가능하게 하려면 모든 나라나 모든 단체들이 많은 GPU를, 거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다량의 GPU를 구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형 모델 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소형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픈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오픈 소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도 잘 짤 수 있고 또 트레이닝 레시피도 더 개발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for the human은 수혜자, 베네피셔리를 생각을 할 때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근데 자칫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특정 사람들, 특정 국가, 특정 단체에게 더 이렇게 수혜자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돕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아, 사람보다. 예,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 옵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역설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방관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너무 소수 나라의 빅테크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단체,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AI 특이점에 도달할 거고 그 특이점에 도달한다면 그 이후에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특이점, AI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머스크는 이미 우리가 특이점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는 AI 특이점의 개념과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좀 꿈 같은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암울한, 굉장히 비극에 가까운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의 단점은 너무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풀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다 보면 시급한 문제를 방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적으로 또는 중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일자리의 변화 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의 변화. 학생들이 요즘 숙제 안 하고 챗GPT한테 숙제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두뇌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텐션이 많아지고 이걸 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많은데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페이크 뉴스 이런 쪽으로도 우려를 많이 해야 되고, 딥페이크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악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연구자이자 개인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인류의 이바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인종에 관련한 편견 또는 성별에 따른 편견 그런 게 없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극복을 많이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그런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다른 특별한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존중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가치를 이제 좀 많이 두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인류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인의 그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의미를 거기서 많이 찾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그쪽으로 얼라이먼트를 잘 줘서 저 좋아하는 인공지능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상부상조하는 그런 쪽으로 풀 수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AI 시대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리더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보실까요? 진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창의력. 왜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잘 못할 때는 굉장히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 전문직 지식을 많이 외워서 극복 가능한 점이 많았는데 인공지능은 일단 지식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인간은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본인만의 굉장히 명확한 추론력을 기를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의력. 왜냐면 인공지능이 정말 너무나 많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툴은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가능한 거지 그냥 빅테크에다가 맡기면 실현화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잘 만들고 그걸로 이제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창의력이 좋아야 되겠다. 그럼 교수님은 이제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인간만의 능력도 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약간 획일화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약간 제너럴리스트하게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연의 에볼루셔너리한 그런 생태계에서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런 게 다르게 발현되는 인간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인디비주얼리티라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다양성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나 다양성들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책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주위에 많이 선물하셨거나 아니면은 추천하셨던 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게 좀 여러 권 있는데요. Meaning of Life. 낯이 수용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 남들 안 하는 거 할 때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책은 사실 읽으면서 느낀 게 삶의 의미라는 거는 꼭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의미는 자신만의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책은 유발 하라리, 넥서스. 이번에 세션 같이 하셨잖아요, 예, 교수님. 예전에 책이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지식을 가지면서 다들 더 이렇게 현명해질 것 같죠?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런 프린팅 책들이 마녀 사냥을 하는 데에 악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억압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인터넷이 생기고 소셜미디어 생기면서 사람들 커넥트하고 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에코챔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 멘탈 헬스에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안 좋은 미스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이제 퍼뜨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또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지금 인터넷
인터넷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인지과학계의 책으로는 The Enigma of Reas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추론력에 대한 책인데 인간의 추론이 보통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메시하고 생각보다 복잡한 점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이제 인스파레이션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인공지능 또는 사람의 인지 능력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이라면 추천을 해볼 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처럼 이제 AI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한국계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전해주실 메시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좀 초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연구에 해볼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이언스 다른 분야들 특히 네. 뭐 바이오 또는 케미스트리 또는 피직스 이쪽으로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코노믹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정말 색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공부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창의력 있게 진취적으로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기를 때 그러면은 클래스를 수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르려면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또는 뉴스를 읽거나 할 때 스스로 사고를 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학생일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지금까지 최혜진 교수님과 현재 AI 업계의 승자독식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격변하는 시대의 AI 인재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